우리 김남웅 대표님께서 여기다가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게 좀 저도 맨 처음에 그 제가 3프로 TV 나가가지고 네. 과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바이럴이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데일리 기자분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기고문을 써주실 수 있냐, 되게 흥미로운 앵글인 것 같은데 기고문 써달라고 했는데 막상 또 쓰려고 하니까 3프로 TV에서만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제 울분이 다 표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새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기고문을 작성하게 됐는데 이것도 되게 업계에서 바이럴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민심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 과세가 확정은 아니고, 근데 확정되기 전에 저는 좀 어찌됐든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은 우리 민심이 좀 이러하다.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지금 못 잡으셨잖아요. 특히 현 정권에서 지금 세제 개편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2030의 민심을 잃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예, 지금 현재 정권은 더욱 더 민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울림 있는 글로 좀 표현을 하려고 기고문을 작성을 했고, 사실 잘린 부분들이 많아요. 예, 잘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과세가 되면은 이제 한국은 그 크립토 시장에서 되게 무의미한 시장이 될 것 같다. 물론 좀 과장 보태서 당연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알렉스님 의견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과세를 폐지한 이유가 주식시장 어려운데다 과세까지 하면 시장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총리께서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 이걸 폐지해야 된다. 예,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했고 그거에 동의해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도 똑같은 위치예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는 시장에서 과세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이 1조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거의 90% 떨어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일 종목에서 1조 나오던 시기가 작년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들이 죽게 되면은 당연히 산업도 죽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으로 올 만한 유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과세까지 돼버리면 이건 한국 시장의 사형 선고와 같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원래 맨 처음에 대통령 되려 했을 때 뭐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랑 너무 역행하는 형태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거를 어찌됐든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미디어의 또 역할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작성을 하게 됐는데, 단순히 과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KBW 또 이제 알렉스님이랑 저희랑 같이 준비하면서 얼마나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이 KBW를 올려고 하는 프로토콜들이 줄었고 팀들이 줄었고 얼마나 이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줄었는지 체감하잖아요.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코리아 패싱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지금 염려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좋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팟캐스트에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그 거래소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거래소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주식은 과세를 안 하는데 코인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돈을 벌어도 과세가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 돈 벌면은 거래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톱스증권에서 거래하지 업비트에서 거래하지 않을 거다. 트레이더들은 사실 뭐 크립토 자산과 주식이랑 뭐 다 생각 안 하거든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저번에 늘 알렉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모티베이션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한 곳은 과세가 20% 이상 되고 한 곳은 과세가 없다면은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죠. 네.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 DAT 회사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는 법인들로 하여금 가상자산 계좌를 좀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법인들이 만약에 상장이 돼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만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취득을 해요. 그러면 결국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식에는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간접적으로 크립토 자산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면서 주식에 세금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는 우회 경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법인들한테 가상자산 계좌 허용해 준다는 거 보고 갑자기 막을 것도 아니고 DAT 회사를 폐지시킬 것도 아니고 결국엔 더 많은 개입과 규제로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가상자산도 폐지를 해서 그냥 동일한 투자 시장을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산업 발전에도 유리하고 훨씬 더 그 현재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디지털 자산 정책들과 저는 그래도 일맥상통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부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 이런 과세 정책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달라지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본인도 알 텐데 네네네. 어떠한 모종의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030 세대가 자기네들이 텃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그렇게 유의미한 유권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든 세수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도 보면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지금 세금을 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상자산이라고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금투세를 다시 되살리자고 하니 본인이 당대표 있던 시절에 동의를 했던 아니야. 이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정말로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 되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과세라도 시행을 해서 최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보면 경기도 이번 디폴트 선언하고 많이 재정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경기도도 왜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점점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는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고 그럼 세수를 더 걷어야 되고 거두려면 당연히 세수를 거둘 만한 데를 필요한데 가장 만만한 것부터 건드려야죠. 가장 만만한 곳이 어디냐? 어차피 본인 지지 안 하는 2030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걷는 게 어차피 그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저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결국에 이 생태계 내부에서 조금 그 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과세를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세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우회가 찾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본인들이. 찾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퍼프덱스 같은 거 이렇게 뭐 규제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쫓아내는 거야. 원래 과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궁지로 몰아 넣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코인 해가지고 돈 벌기도 어려운데 내가 뭐하러 여기다가 해? 차라리 내가 이거 뭐 다들 아실 텐데 뭐 비트코인 가지고 두바이 가면 부동산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 막 한 몇십억을 벌었어.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게 돈이 막 22%가 과세가 된대. 야, 과세 안 되는 두바이 가서 내가 아파트를 사지 뭐하러 한국에다가 돈을 갖고 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지금 두바이뿐만이 아니라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차라리 그 두바이처럼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해가지고 돈 많은 놈들이 한국에 오게끔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 이번에 NBA 영보이라고 하는 래퍼도 한국에 눌러 앉겠다고 했거든요. 그 NBA 영보이라는 애가 엄청 지금 제일 핫한 래퍼 중 한 명인데 그런 애가 한국에 와서 눌러 앉겠대. 왜요? 한국이 안전하고 깨끗하대. 왜냐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걔 그 미국인데 그 루이지아나 엄청 그 막 좀 위험한 데서 자란 애 같아요. 후드에서 자란 애인데 이제 루이지애나 그 남부면은 또 흑인 문화가 완전히, 엄청 강성한 그쵸. 막 블루스의 성지 약간 맞아, 이런 데잖아요. 여튼 그런 애가 한국에 와서 감동을 받고 여기 눌러 앉겠대. 그런 애들을 자꾸 한국에 데리고 와야지. 그죠. 자꾸 이런 과세로 이렇게 좀 거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간을 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 가상자산 과세가 나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엄청 처음에 도입이 된 게 제가 알기로 2020년에 처음 그 논의가 시작이 됐고 도입이 되고 시행이 이제 계속 한 5년째 미뤄져 왔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봐온 국내 이제 주식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몇 년은 넘어서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저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스티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0 세대를 표밭으로 생각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계속 방치되어졌던 아젠다이고 이게 사실 그 당시 때 시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불장 때 특히 어리고 젊은 세대가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었고 이제 이렇게 코인을 통해서 뭐 수백억씩 번다는데 과세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거래소들 막 수백 수천억씩 벌어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장은 장들 아까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그냥 알도 안 낳고 있는 알을 싸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굳이 그 과세를 이제 시행을 할 때 저도 주영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장점이 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결국 또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스티브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한국 블록체인 위크에 오려고 하는 해외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이제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장 상황에 이제 그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결국에는 이 크립토 업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권의 은행들 아니면 빌더들의 어떤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했다면 장 상황에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계속 협업을 왕성하게 하고 싶어 해야 될 텐데 장이 안 좋아져 버리고 트레이딩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좀 덜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 버렸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왜 크립토 업계에서 각광을 받았는지 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었는지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전에도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5년 10년의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보면 이제 점점 트레이딩과 어떤 스페큘레이션의 사례를 뛰어넘어서 정말 금융으로서 혁신과 용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세가 이 건강한 또 해법책이냐? 절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유예가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 될 것 같고 왜냐면 정치적인 아젠다라는 관점에서 장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올 이제 유예가 될 때 어떤 로직과 맥락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시행을 하겠다라는 공표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명확한 맥락과 이유와 왜 어떤 기준에 누구한테 이런 세수를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좀 내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또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런 크립토 뭐 거래소를 인수하는 활동도 있고 뭐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화체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증권 토큰화된 증권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제 온체인은 규제할 수 없으니까 이 온체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파워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립토를 한국으로 이렇게 조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어떤 맥락 속에 이러한 규제가 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거래소도 KYC가 굉장히 잘 돼 있지만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권을 훨씬 더 잘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룰을 만들 때 걔네들 이 정부들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조금 더 탄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저는 유예도 아니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예는 언제까지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이 시장에 남겨두는 행위이고 저는 명확하게 폐지를 해야 좀 더 트레이더들도 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업비트는 지금 세금을 내요. 법인은 다 세금을 냅니다. 저희도 세금을 다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더들한테 과세를 해가지고 업비트 죽여버리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 장려해가지고 업비트를 황금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가지고 얘들 계속 황금알을 낳게 만들 거냐 이거는 정부의 선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거래소도 지금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래소 뭐 편도 아니고 거래소에 돈도 안 받았고 오히려 미움을 샀으면 미움 샀지 저는 어떻게 보면 친하진 않지만 전 대한민국 거래소 입장에서 답답할 만한 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지금 다 막 주식 상장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로 내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막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가 거래 수익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아지고 거래 수수료가 줄어들면은 업비트랑 빗썸 이런 거래소들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업을 안 하고 싶었냐? 그 외의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규제 당국이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거래로만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세를 때려버린다? 망하라는 거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래소 망하면 본인 세수 더 줄어들걸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과세 시행되면 세수 더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뭐 트레이더들한테 과세하면 뭐해? 일단 이득을 낸 트레이더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들을 통해서 지금 수수료로 장사를 해야 되는 업비트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텐데 거래 수수료가.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이익 줄 거고 매출 줄 거고 그러면은 이들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법인세가 줄 거고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세수를 얻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는 아젠다 자체가 무너진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할 거면 사업을 키워놓고 하든가. 사업이 애매하게 컸고 진짜로 아까 알렉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들만 돈을 버는 시장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젠 더 이상 투기 세력도 없는 것 같은 이 시장에서 갑자기 과세를 해버린다? 그럼 이 시장 망하라는 거고 더 이상 이제 법인세로도 얻을 수 있는 세수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볼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볼커 커브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세금을 100% 매긴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금 0%로 한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최적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커의 이론이 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조건 과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선택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내에 구멍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은 KOL들일 거고 트레이더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최근에 이데일리 기사 나온 게 국세청에선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문가들을 또 무슨 섭외를 해가지고 이 남은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구멍들을 메꾸겠대. 근데 그 중에서 그 전문가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갑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걸. 다 무슨 이상한 교수님들, 이상한 교수님들이랑 무슨 뭐 세무사들 내려다가 이제 또 탁상공론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큰 문제인 게 이론가들 데려다 놓고 맨날 현실에 대해서 규제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아예 이 사람들은 메타마스크 지갑도 모를 거고 거래소 어떻게 이전하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진짜 퍼프덱스 트레이딩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 지금 우리 과세 제도에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 구멍 어떻게든 메꿔봐 하면 이 사람들이 포기나 잘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어떤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규제를 하려고 과세를 하려고 하는 이 작금의 상태가 뭔가 대한민국에게 늘 그랬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건 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래서 내년 KBW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만약 과세가 된다고 하면 내년 KBW는 내가 봤을 때 처참하게 망할 거야. 뿐만 아니에요. KBW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모든 컨퍼런스들, 크립토 관련 컨퍼런스들은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고요. 아까 알렉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트레이더밖에 없었어. 근데 트레이더를 죽여버리면 안 그래도 그나마 있었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사라지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게 궁금해. 솔라나에서 내가 스페이스X 토큰 증권화 그 토큰화된 거를 거래를 해서 이득을 봤어. 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코인 과세야? 원래는 아니죠. 네. 원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 스페이스X를 토큰화된 걸 산 거잖아. 그렇죠. 원래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스페이스X 그 토큰을 내가 그래서 USDC로 현금화를 했어. USDC를 그러면은 그것도 가상자산이 되니까 그 두 개를 맞바꾼 거니까 거기에다가 20%를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 아마 그럴 거고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제가 솔라나에서 코인 거래하다가 스페이스X 거래하다 다른 거 거래해. 그럼 여기서 어떤 거는 주식이고 어떤 건 증권이고 어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스페이스X는 해외 주식이니까 해외 주식 세금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때가 또 거래했어. 그러면 이건 국내 주식이니까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스페이스X하고 SK 하이닉스 풀이 있어. 거기서 내가 두 개를 거래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전문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트래킹하기도 어렵고요. 한 명 한 명 이거 국세청에서 어떻게 트래킹할 거야. 근데 이것도 어렵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없을 거고 분명히 또 이제 시작이 되면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구멍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악용하게 될 거고 탈세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부른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정말로 솔라나에서 스페이스X랑 SK하이닉스 이런 거를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토큰화 주식들을 거래해온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이거가 어디에 기록되는지도 아냐 이 말이야. 모를 거란 말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놓고 조언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너무 코미디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뭔가 총체적 난국이다. 이 모든 작금의 상황이.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SK 하이닉스 ADR 상장된 거 미국에 그거를 거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온체인에서. 그렇죠. 막 15배 레버리지 땡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언가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어떤 무지 그리고 무경험이 낳은 비효율성과 갭이 이렇게 크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 부분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인 Progress happens one funeral at a time.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이 죽어야. 와우.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어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진짜 리터럴리 죽는다는 말보다는 저는 제 주변에 뭐 20대 후반, 30대 뭐 초중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다는 게 뉴스를 보는 걸 떠나서 더 액티브하게 나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돼야지. 심지어 나는 이 정치인을 존경해. 이 정치인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ABC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이거 되게 안타깝고 건강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에 전 무관심한 게 제일 어찌 보면 사회에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도도 높고 시민의식도 높고 비판의식도 높은 거에 비해서 정치는 너무나 고착이 되어 있고 일단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래서 너무나 단절되어 있는데 일단 교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스티브님이랑 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조찬회 모임. 조찬회 가면은 그 블록체인 조찬회인데 국회의원들 또 오십니다. 정치인분들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찍고 양복 입고 무조건 양복 입어야죠. 네. 근데 그런데 가면은 저랑 스티븐이 옛날에 막 사진 찍고 9시인가 뭐 그때 끝나잖아요. 그 막 기분이 이상해. 되게 찝찝하고. 맞아.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행사에 가면 내가 얻고 배우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해진 사람 몇 명이 와서 그냥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듯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일단 세대 관점에서 연결을 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봐도 저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사람한테 막 말을 하는 게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단절이 이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식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막 레버리지를 살리네 죽이네 다 똑같은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저 그 코인 관련돼서 제가 좀 불편한 어떤 사실은 이게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너무 부정적으로 아직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무슨 막 밈코인이 기사에 떠서 뭔가 했더니 그 버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버스하우스가 또 펌다펀에서 밈코인으로 나와서 시가총액이 300만 원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여도 저 코인쟁이들이 또 코인 하네라고 그냥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비춰주면 계속 비춰지면 저놈들은 그냥 과세해도 싸. 돈 못 벌었어? 그래도 과세해. 막 이렇게 편협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뭐 스티븐 말씀하신 것처럼 KBW가 잘 안 된다. 이건 약간 전 별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레이딩 시장이 죽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금 증권사, 은행 그리고 핀텍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온체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외 포토크래 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향후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 시장의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딩 그리고 트레이더의 그 어떤 파워가 이거를 견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가 실제로 크립토가 찾은 유일한 그리고 첫 번째 프로덕트 마켓 핏은 결국 트레이딩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혁신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아 왔고 앞으로 거래소들도 뭐 코인베이스도 이제 프리딕션 마켓도 하고 저는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들, 뭐 콜빗 이런 4대 거래소들이 앞으로 견인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운신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싹을 죽여놓을 수 있다. 이 과세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하기 뭐한데 저희가 레버리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이번에 처참하게 다들 살해당했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이 규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근데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 수준의 정말 과세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코인을 건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 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나는 이제 그 내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코인은 접어야겠다.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지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어디 거래소에 들어갔을 때 거래하고 내가 거래하고 싶은 알트가 몇 개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보 스트래터지 하시잖아요. 그건 코인 아니라고. 코인 아니에요? 코인 같은 주식.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코인 아니라고. 그 주식이에요. 나사 산장사입니다. 림코인인 줄 알았는데. 제발. 그 건강한 죄송합니다. 건강한 코인이에요. 또 아픈 곳을 건드렸네. 네, 조금 올랐어요 요즘에. 그 여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당장 나부터 해서 건들고 싶은 코인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정장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리가 뭔지 나야 모르지만 이제 만약에 그들이 나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냥 이 망할 이상한 코인들을 사는 것보다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유동성을 갖고 오는 게 더 맞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 상장사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트레이더들이나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더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아까 또 이렇게 제가 이거 막 좀 부정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이제 과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진짜로 그냥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과세 자체가. 근데 이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배어장이니까 내가 업비트 들어가면 지금 사고 싶은 자산이 많이 없는 거지. 사실 또 부장이 오면 사고 싶은 자산이 100개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배어장이라서 더 이 네.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 장에 사라져서 저번 장에 그렇게 알트 매수했다가 이제 나락간 사람들 많죠. 알트가 아니라 밈이 이제 날라갔잖아요, 다들.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관점 차이인데 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디까지나 당연히 개인의 선택이고 네. 개인의 몫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러면은 계속 그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전 되게 부끄럽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이제까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 투자만 해왔다가 제 머릿속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세금을 겁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토스 증권 쓰는 게 업비트 쓴 것보다 되게 겁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UI UX 잘 돼 있고 세금도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은 상대적으로 저는 물론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계속 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20%가 이제 매겨지잖아요. 그 세금이 과세가 되면 저는 반대로 진짜 코인에 내가 정말 확신이 드는 뭐 코인이 아니라면 심지어 그것도 되게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익스포저가 되게 많고 이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심지어 저도 그런데 이제 50, 60 세대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장을 약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인공들 뭐 목욕탕 사우나에서 막 누가 뭘 샀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냥 접근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과장부터 얘기하면 그런 분들과 그들의 돈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프로토콜이 한국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을 조성을 하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가 이제 밟아왔던 행보처럼 거래소들이 혁신할 수 있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훨씬 많은데 심지어 플레이북도 다 나와 있어요. 외국 그 프로토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스테이킹 뭐 예를 굉장히 커스터디도 있고 가장 기술적인 레벨에서 스테이킹과 커스터디 같은 게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프리딕션 마켓이라는 서비스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절대 못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에게 과세를 안 하는 거가 단순히 뭔가 이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이 거래량이 잘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산업, 그러니까 특히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클 같은 회사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규제를 이끌고 그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그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거래소를 진짜 뭐 좋아하진 않지만 거래소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업비트가 예를 들어서 막 하루에 막 몇십 조씩 거래량 나올 때 만약에 규제 당국에서
업비트로 하여금 그 거래 외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 업비트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진짜로 커스터디도 했을 것이고 밸리데이터도 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수많은 기업도 이제 코인베이스처럼 인수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SBI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바이어가 나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살아요. 왜냐하면 업비트가 우리 사주지 않을까? 뭐 빗썸을 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 생태가 육성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쩐주로서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확장해주고 규제 당국과도 오피니언 리더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안착시키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업비트는 사실 거래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었고 막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두들겨 패고 뭘 하려고 하면 다 제지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에서 그냥 거래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것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그냥 단순히 그냥 과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아니라 폐지하고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확장시키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레이 에어리아에 있는 프레딕션 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측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퍼프덱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개방을 시켜서 한국에서도 한번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 과세를 폐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지금 밀어주고 뭐 했다가는 그냥 이 산업이 더 사장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격이 안 올라서 그래요.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막 2억 가고 막 이더리움 막 600만 원 가고 이러면 저희도 갑자기 갑자기 또 좋아 보이고 갑자기 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600만 원 가고 700만 원 가는 것과 과세가 있는 상태에서 600만 원, 700만 원 가는 거는 애초에 그 전제부터가 다르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냐 아니냐랑은 떠나서 아마 또 언젠가는 사이클이 돌아와서 비트코인 오를 거고 이더리움 오를 거고 딴 자산도 오를 건데 그런 시장에서 과세가 20%가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이 무조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한국 거래소들은 이전보단 당연히 거래 수수료를 많이 못 만들게 될 거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게 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과세를 잘못하면 단추를 처음 잘못 끼우는 것과 똑같다. 계속해서 엇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단추를 좀 처음이라도 잘 꿰매야 이게 또 클러리티 법안이랑 맞물려 가지고 또 시장에 또 순풍이 불 때 한국 시장에서 거래량 많이 나오고 거래소 규제 풀어줘서 거래소들이 정말 다양한 사업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럼 스타트업 육성돼서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옛날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고 해서 크립토 투자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벤처 투자하는 회사도. 근데 그 회사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 막 테라 투자했다가 테라 상장하는 거 가지고 이해상충이니 뭐니 얘기했었는데 코인베이스 벤처스 투자하는 거 상장해요. 다 코인베이스 상장하더만. 근데 뭐 두나무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니까 두나무는 벤처 투자도 못해, 스타트업 육성도 못해, 코인 투자도 못해. 그럼 코인 투자했으면 그 상장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지. 뭐만 하면은 이거 가지고 지랄해 저거 가지고 지랄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래도 죽여버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두나무뿐만 아니라 빗썸 뭐 디지털엑스 이번에 코비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코인원 다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들도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데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애매해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컨슈머 리테일들이 견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쳐주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조화를 이루는 시장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죽여버리면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보면 우리나라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어떤 그 블록체인에 맞는다고 하면은 기관을 선택할 거면은 뭐 홍콩 가도 되고 싱가포르 가도 되고 싱가포르에 테마섹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기관들 있긴 한데 뭔가 애매해.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리테일들이 받쳐줘 이러면은 그래도 리테일들이 있으니까 기관들도 만날 겸 리테일들도 만날 겸 한국 시장 갈까 할 텐데 리테일을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기관만 애매하게 있다. 사실 우리나라 기관들 엄청 크고 막 몇 조 원씩 벌긴 하지만 싱가포르 기관에 비할까?
홍콩 기관에 비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가지고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형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이게 장기화되면 그냥 크립토 시장과 우리나라의 크립토 시장은 별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포퓰러스 같은 저희 같은 회사도 한국을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바라던 그 디지털 자산 역군의 그 육성 다 인재 유출될 거고요. 자본 다 유출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바이 가서 여기 왜 있냐고. 두바이 가서 트레이딩하면은 세금 없는데 싱가포르 가서 트레이딩하면 세금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법인들도 옮겨가고 인재들도 옮겨가고 자본 옮겨가고 그 현재 정권이 걱정하는 외화 유출의 시대가 충분히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그 스타트업 육성이 되게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소를 시발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어떤 영역과 그 범위가 넓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트업의 위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 그 유명한 그런 VC들은 다 그런 한국 크립토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야. 그런 제품이나 기술 스타트업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향후에 굉장히 훌륭한 창업가들, 훌륭한 글로벌 서비스들 뭐 하다면 아까 이제 예측 시장도 얘기했지만 범아시아적으로 예측 시장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크립토계의 어떤 토스 앱이라든지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나라 사람들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레이어즈로라는 기술 회사도 레이어즈로의 어떤 한국 버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또 그러니까 기관들을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빌더들을 바텀업이라고 예를 들자면 탑다운으로 제가 접근을 할 때는 어쨌든 기관들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이어즈로의 예를 들어서 OFT 이제 표준 그 규격을 적용을 하려면 일단 토큰을 내야 돼.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RWA 토큰이 됐든. 근데 그게 굉장히 장기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빌더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OFT를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틀 3일 만에 다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해커톤에 가면 막 닥스 읽고 다 알아서 하는데 저는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오히려 기존 그 전통금융이랑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텀업 빌더 마켓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국내 뭐 기와체인이던 이제 헬스대에서 발표했던 마루체인이던 간에 국내의 빌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는 어떤 계획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커요. 이 활성화가 정말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서비스 제품을 뭔가 만든다는 게 제가 레이어즈를 조인하기 전에 이제 해치랩스라는 곳에서 지갑 사업도 했었고 뭐 보안 감사 사업, 커스터디 사업 이 다 제품들이었고 서비스였는데 점점 그 내수 시장에 대한 수요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게 대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심지어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다 보니까 인프라 회사가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딩이나 거래가 견인을 하면서 자연스레 빌더스 마켓도 같이 커져야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오히려 파이를 더 같이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게릴라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사를 봤을 때도 덩치가 작은 예를 들면 마오쩌둥이 그 국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냥 존나 대동단결이 돼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 정규전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도 덩치가 미국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의 기민성을 우리가 못 갖추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 최근에 그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좀 뜬 게 있거든요. 뭐냐? 100% 확률로 1억을 받을 것이냐? 90% 확률로 1억을 받고 9% 확률로 5억을 받고 1% 확률로 아예 0원을 받을 것이냐?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다 100% 1억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쪽 후자가 더 많다는 거야. 레버리지 민족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습성을 자꾸 이렇게 죽여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 이게 사실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초에 습성이 이러니까 이런 걸 풀어주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해야지. 저는 그 싱가포르에서 하이퍼리퀴드 커뮤니티가 진짜 이 땡땡한 걸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싱가포르는 그냥 하이퍼리퀴드의 수도야. 거기는 그냥 모든 하이퍼리퀴드 빌더들이 다 싱가포르에 있고 하이퍼리퀴드도 지금 싱가포르 있잖아요. 맞아, 제프도 그거 있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 그 하이퍼리퀴드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치. 얼마나 좋은 일이야. NBA 영보이 같은 애들 말고 NBA 영보들이 좋지만은 우리 제프 얀을 한국에 불러오고 좀 이 가상 자산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가니까 이제 좀 아쉽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물론 가상자산 허브라는 게 그 확실히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더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우리가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면서 디자인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이제 뭐 마오쩌둥의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코인이라는 존재로 대동단결을 한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전무후무한 이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가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커버를 했지만 원화가 자체가 US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갖고 있는 코인에 이제 쓰이는 그 화폐이기도 하고 일단은 지갑수라든지 거래를 해본 경험자 우리나라가 그냥 단연 세계 1, 2등을 앞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 민족들이 막 쌀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쌀밥을 좋아하면 쌀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더 맛있는 쌀을 계속 이제 막 특허를 내고 그 제품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좋아하는데 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스타트업 육성 관점에서 외국 그 VC들이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막 제품 만들면 투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쌀밥을 즐겨서 매일 주식으로 먹는데 이걸 제일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이 쌀 사업을 하겠대. 그럼 이건 막 K푸드로 뭐 글로벌화도 시킬 수 있고 한국은 그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는 해외 VC들이 제 돈 제발 가져가세요 할 거 같거든요. 그 하이퍼 리퀴드 예시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이미 그런 커뮤니티 우리가 가상자산 허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규제, 정책, 정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지금 잡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그러면 이게 막 뭔가 이렇다 할 드라마틱한 어떤 솔루션이 하나 매직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업계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유의미한 경험을 해온 나이를 떠나서 뭐 다소 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 연대를 하고 정말 찐 소통을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양가 감정이 있는 이유가 전 우리나라 정치는 혐오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개인들의 저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들이 일궈내는 업적에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가서 사진 찍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끝.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해지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잘 되는 이유가 뭐 정부 때문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SK 하이닉스는 잘 되는 이유가 그때 당시 하이닉스가 예전에 마이크론에 매각 달려 있을 때 주주들이 막았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 SK가 지금 가져가서 하이닉스가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HDM 만들고 있는 거기 정부가 뭐 기여한 거 있냐고.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IMF나 그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가지고 기업들 매각시키고 그렇게만 했지.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은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권력은 가 있고 항상 기업인들은 정치인 눈치만 보는 시대. 이게 얼마나 지금 계속 될 거냐. 리스크 테이킹은 다 개인들이 하는데 정부는 이거 가지고 맨날 뭐 초과 수익 나면 뭐 배당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지들이 권리는 다 누려. 맨날 리스크 테이킹은 기업인들하고 개인들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엎드려 시키고 빠따 한번 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저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뭐 저니까 뭔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네. 왜 내 리스크는 내가 다 지는데 맨날 그 보좌진들 막 여러 명 거느리고 맨날 그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나는 웃긴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법조인 출신 아니면 전문 정치인 출신들이야. 이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생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
사회 생활을 얘기하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버스하우스 같은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하우스 황희 의원도 애초에 커리어를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인으로 이 사람은 직업 정치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생을 어떻게 알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고 경영을 어떻게 하냐고. 본인이 뭐 한 번이라도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정말로 본인이 리스크 지고 일을 해본 적 있겠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정치를 대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이 다 법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물론 우리나라는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하려면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걸 알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정말 민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직업 정치인 아니면 법률가 출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탁상 공론만 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나라 정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쥐어주고 발언권을 쥐어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 리콴유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스로를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면 본인은 그냥 싱가포르를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알리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 싱가포르가 좀 거대한 하나의 뭐 트루만 쇼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 있겠지만 또 장점을 보면은 이 도시국가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지만은 벤처 경영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어떻게 해야 그냥 국민들 50만 원 뭐 경제 지원금 줄 생각이나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진짜로 개고생해가지고 초과 수익 내면은 그런 거 어떻게 걷어가지고 민생 지원금이나 줄 생각하고 앉아 있고 지돈도 아닌데 네 돈이냐고. 그러니까 지돈도 아닌데 지돈인 것처럼 선입 쓰듯이 얘기하는 거가 디폴트가 되어버린 이 작금의 상황에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인들 한 90%는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머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사실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지금 그 스티브님이 하시는 생각이 미국의 정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신반동주의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기업처럼 경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아예 신반동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타파해야 돼. 아예 왕정을 세우고 그 왕이 국가를 CEO처럼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은 게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이 당선시킨 게 트럼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그 기술 쪽 그 어떤 뭐 보좌진 아니 무슨 뭐죠? 약간 그 위원회 같은데 이번에 A16의 마크 안드리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미국의 경제 자문을 하는 거야. 근데 마크 앤드리슨이 A16Z로 하는 게 아메리칸 다이내미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순화해서 말하면은 정부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정부의 각종 부서를 스타트업을 이용해서 혁신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 사유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코인을 이제 완전 펌핑 시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 움직임이 막 부정적인 건 아니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민영화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더라고. 엄청. 당연히 그 민영화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그렇죠. 우리 사실 그 급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학교에 나오는 급식들 그거 업체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업체들이 해줬을 때 빨리빨리 갈아 끼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군대 그 짬밥밥 졸라 맛없잖아. 맛있긴 했는데 저는. 아 그래요? 배고파서. 그때는 맛있게 먹었지. 맛있는데 맛있긴 맛있어. 그리고 이제 고급인 맛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직접 요리도 하시고. 셰프. 왜냐면 백이보충대에 가서 제가 그 설리금밥을 먹었을 때 이게 부대마다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카투사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만 들여가지고 스테이크 같은 거만 드셨죠. 그러니까 설리금밥 안 먹어봤어. 백이보충대에서. 스테이크는 안 나왔는데. 그래요? 네? 여튼 그때 막 밥알이 모래처럼 씹히는 거를 제가 먹어봤어요. 진짜 모래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경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효율화하고 잘하고 싶으면은 누군가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잘할 맞아요.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한테. 그쵸. 근데 아닌 거야. 우리나라의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난 잘 몰라.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민영화 어떤 그 도수라고 해야 되냐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믿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혁신을 시켜야 되는데 정서 자체가 민영화 반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발빠르게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 않나. 네.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민영 기업은 사기업은 실적이 안 좋아서 실패를 하면 망하고 도산하는데 정부는 실적이 안 좋아서 망하면 그 정부를 키운다는 거야. 네, 더 많은 세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 사익 추구하는 이 기업인들의 탐욕 때문에 뭐 지하철 민영화하면 지하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맞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지하철을 민영화해서 직접적으로 가격이 오르든 지금 지하철을 그냥 공공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자내가지고 세금으로 충당하든 결국에는 도산모사야. 근데 어디선가는 무조건 가격이 부과가 되고 비용이 부과가 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냥 일단 지금 내가 안 내면 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맨날 빚져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 지금 당장 낼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받는 거를 지금 좋아하잖아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긴 한데 두 번째로 밀튼 프리드만 아까 똑같은 경제학자가 예전에 경제사를 편찬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민주주의일 때 국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왕정일 때는 오히려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나. 왜? 왕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빚을 지으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너십을 갖고 어떻게 해야 국가 부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한단 말이야. 내 자식한테 갈 거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맨날 민주주의 그 정치인들이 뭐 국가가 사랑하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국민 여러분 이지랄을 하는데 국민들의 소유라고 하지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의 소유도 아닌 거예요. 그치.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가야. 그렇게 돼 버리니까 대통령이 4년 5년 동안 빚 연락에 줘놓고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면 돼. 자기 자식도 아니야. 그냥 책임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 정권에서는 자기 5년 동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상관없어. 5년 후에 빚이 뭐 100조가 늘어나든 1000조가 늘어나든 뭐 경이 늘어나든 알바노야. 그냥 심지어 다음 정권이 야당이 되면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싸지른 똥을 내 적진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적진이 당선이 됐을 때 내 전 새끼가 책임지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이런 걸 자체를 지금 찬양하고 뭐 이걸 성역화시키고 이러는 지금 이 미디어와 이 정치인들 지들이 지금 배부르려고 민주주의 성역화하는 거야. 그렇다고 왕정하자는 건 아닌데 무조건 어떠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아메리칸 다이나미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뭐 코리아 다이나미즘 해보자고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한번 해보고 전 맨날 그 에이시스틴즈가 Innovations happens in America라고 하는 게 전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보면 안 되나? 왜 그런 거를 못 하고 맨날 이상한 뭐 하정 같은 애들 막 수석으로 앉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부산시 내보내고 누구요? 하정 수석, AI 수석, 그 네이버 클라우드 하던 그 아저씨 데려다가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부산 출마시키고. 나는 배우 하정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야? 그 데이비드 sak스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진짜로 혁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 데려다 놓고 뭐 최연소 수석이니 하면 뭐 하냐고. 이승건 대표를 국회로.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제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사업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코리안 다이나미즘 해보자고. 뭐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하면 어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문제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기업가들이 그런 걸 하지 않을 인센티브도 너무 커. 그쵸, 실패하면은 막 와 저 새끼 단두대.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개지랄을 해가지고 실패했다. 저 새끼가 저 기업을 세운 게 과연 역적이다. 그러니까 저 새끼 내 세금 너 뭐 세금 얼마 냈는데 막 이래.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비판의식과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보컬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특히 싱가포르에 살았을 때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이제 다니고 출장도 가고 여행도 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여름에 아마 2025년까지 8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왜냐면 자카르타에서 국회의원들이 주택 수당을 명목으로 월에 한 850만 원을 수당을 받아요. 뭐 식사, 숙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그쪽 국회에서 이제 수당을 좀 올리자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안을 올렸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거야. 근데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막 국회의원 서로 얼싸안고 막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는 영상이 그대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나온 거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국가적인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랩 드라이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배달하시는 어떤 분이 시위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장갑차에 깔려 죽었어요. 와. 그래서 막 또 불바다가 일어났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 예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정치 세력의 비효율성과 어떤 그 뭐 카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카발화, 카르텔 이런 그 테마는 세계 어디나 만연한 그런 트렌드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 스티브님의 이 정말 열정 가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기고하신 것도 전 너무 용기 있는 일이고 사실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욕을 하지만 너 그래서 뭐 했는데 네가? 라고 하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기억나요? 제가 커리어를 이제 교육 그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수능 정책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20대 한 초반 중반 어린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거의 나의 할아버지 뻘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허허허 귀엽다 이러면서 막 들어주셨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나이 때 내가 그렇게 막 싸우자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나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티브님 모습을 보면 그때 모습이 막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저는 아직도 교육에 열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진정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그때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심지어 더 계속 노력하면서 저 사람들이랑 진짜 뭐 같아도 자꾸 연대하려고 하고 내가 계몽을 혼자 시키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예시나 사례 외국 이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스티브님이 본인 안 한다고 하셨지만 뭐 그렇다고 당장 국회 가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이기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게 무관심이고 네.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한다니까. 어차피 뭘 해도 안 변할 거야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욕하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저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율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사실 그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 스티브님이 이렇게 기고를 하고 이제 최근에 3%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목소리 높여서 하시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전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계에 우리 또 큰형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목소리를 좀 많이 높여서 좀 제발 좀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조찬에 이런 것도 맨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넥타이 벗고 소매 걷어붙이고 좀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고. 사우나 가서 그래 등도 밀고. 뭐 나는 근데 그런 세팅이라면 난 그런 사람들이랑 소주 마시고 난 너무 좋아. 저도. 근데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무슨 뭐 실험을 했는데 그 어떤 과학 뭐 생물학인가 거기서 그 실제로 과학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해서 봤더니 원래 그 자리를 꽉 차고 있었던 그 좀 나이 많은 권위 있는 아저씨들이 은퇴를 해야 그 연구 자금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고 이 비주류였던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혁신이 이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연장 기술이 좋아지면서 자꾸 사람들이 더 오래 해먹을 거 아니에요. 덜 먹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법을 만들어야 돼. 나이 몇 살 이상 국회의원 금지 이런 거. 지들이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네들을 규제할 현명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냐. 자기네들의 욕심을 스스로가 견제하고 스스로가 규제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현재 정치를 비꼬는 어떤 말인데 노직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뭔가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는 이 사회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시니시즘, 무관심,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꿈을 꾸지 못하는 걸로도 전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100평짜리 집 살 수 있을까? 나는 뭔가 성공한 개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뭐 알렉스님 예전에 뭐 번아웃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사실 저 알렉스님만의 문제일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30 다 번아웃 왔어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막 그러니까 아까 저번 에피소드 얘기하셨던 것처럼 AI에 다니는 회사, AI 관련된 회사들에 다니는 직원들은 잘 살겠지. 근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되게 심하고 워낙 평가절하되는데 임금은 안 오르죠. 주식은 또 엄청 폭등했다 폭락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니까 나는 전세 들어갔는데 내 집주인이 빼달래. 자기가 살아야 돼서 이제는. 그럼 나 전세 그럼 겨우겨우 구했는데 그거 이제 빼줘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그 주택자금 대출도 막고 있어가지고 막 오플런을 한대 막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2030 세대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냐고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우리나라 정부 뭐 2030 세대들이 뭐 우경화 됐다 이런데 우경화 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삶을 옥죄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뭐 계속 뽑겠어? 안 뽑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집단 번아웃 증상들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어쨌든 알렉스님이 항상 그 번아웃을 얘기하셨으니까 또 최근에 또 번아웃으로부터 탈출하셨다고 하니까 어떠한 그 계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것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했고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냥 스스로 부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번아웃을 약간 계속 아니야 안 올 거야 왔는데 아니야 나는 번아웃이 아니야라고 이제 계속 부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완전히 일과 그냥 육아에 매몰된 삶을 살았었고 올해 4월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0일이 됐거든요. 지난 한 반년 동안은 그냥 번아웃된 상태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저는 자각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번아웃의 어떤 정의와 기준이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보면서 정신과도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제 느낀 건데 약간 만성 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가 안 낫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하고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해도 나한테 기쁨을 주거나 원래는 안정을 주던 것들이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되게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해지고 또 이제 예민해지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어쨌든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내가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태가 안 좋든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애가 똥을 쌌대. 그럼 기저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기분을 그 똥은 신경 쓰지 않아. 매일 나올 거야.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아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뭐 제 아내나 아니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잘 털어놓는 편인데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와이프가 너 지금 번아웃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너한테 기쁨을 주거나 안정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번아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자각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와이프가 한 10년 넘게 코칭이라는 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나 임원들 회사의 이제 임원들한테 이제 코칭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멘탈 헬스라든지 번아웃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도 가보고 막 약도 처방해보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힘이 되었던 거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멈추고 제가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사실 이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고 지난주에 일리아가 AI 관련해서 과정을 즐기지 않는 일들은 다 대체될 것이다 AI에. 저는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면서 비단 AI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 정신건강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과정을 즐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계인 거야.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과정을 즐기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읽었던 가장 인상 깊은 책 중에 Five Types of Wealth라고 그 세이힐 블룸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알아요. 그게 이제 5가지 종류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재정적인 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연결, 관계,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이고 어찌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결정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신과에 가서도 뭐 뇌파 검사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일단 신체적으로 모든 것을 리셋을 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 상담에 되게 의존을 하는 편인데 막 털어놓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길게 산책 같은 걸 하면서 한 회고를 계속하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냈거든요. 휴가를 내면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막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옷을 산다라든지 뭐 요리를 해본다라든지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운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정신적 건강이 진짜 막 운동할 때 내가 막 근육이 생기거나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진짜 신기한 게 며칠 사이에 그게 확실히 리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지난 2주 동안 했는데 또 번아웃이라는 말이 또 나온 그 김에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이제 본인들은 번아웃이 왔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각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회복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저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 한 8월쯤에 그때 이제 쟁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상태에서 그 리서치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 12시 반 밤? 근데 갑자기 좆같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집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살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그 지랄을 하고 여기 집에 와서 이거를 또 하고 있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한 반년쯤을 그냥 계속 그 회사에 있는 그 일을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막 뉴스레터를 쓰고 거기서 뭐 개발하는 어떤 그 프로덕트에 참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나한테 리서치도 이제 쓰자고 해가지고 리서치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는데 아니 내가 회사에서 계속 그 회의 끌려다니고 리서치 쓸 시간도 없는데 그 리서치를 집에 와서 또 쓰고 있고 나는 내 시간도 없고 존나 피곤해 죽겠는데 막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각을 하고 나서 사실 극복한 방법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자. 약간 너무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책찍질했던 것 같다.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뭐 피자를 굽고 막 이런 일을 했어가지고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속된 말로 진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사무실 커리어 관점에서 약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진짜 커리어의 시작이었던 거야. 그때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의무감, 약간 책임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굉장히 열심히 했던 단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해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때 그 저희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러 그때 아침에 그때가 그 자율 출퇴근이어가지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맨날 존나 일찍 갔어요. 8시에 갔어요 회사를. 그래서 5시에 퇴근했어요. 왜? 안 부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뭐 그걸 미안해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몰라 누가 꼴 보기 싫다는 거잖아 그들이. 그건 아니고 이제 아침에 회사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고 아무도 없고 혼자서 나 커피 내리면서 이제 뉴스레터를 제가 매일 아침 쓰니까 또 아침에 일찍 가서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혼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뭐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를 이렇게 떠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최대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사실
비슷한 경험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힘든 와중에 이제 아이 하원에서 오고 놀이터에서 놀리다가 같이 저녁 먹고 애기 씻기고 막 책 읽으면서 재울 때까지 그럼 이제 한 4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온전히 노동을 하는 건데 또 그때를 보면은 아 내가 이래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왜란 질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막 일이 막 뭐 같고 너무 피곤하고 근데 또 애 얼굴을 보면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기운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둘째가 태어났어. 그러면 훨씬 더 힘들면 힘들지 절대 쉬워지지 않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막 애기 재워야 되고 뭐 이런 그 뭐 똥 닦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백도어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힘드니까 아 내가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카테고리에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이제 걸지 않으면 아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저는 파즈를 눌러서야 됐고, 근데 저는 이게 아이가 있고 없고 결혼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저는 이런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나 좀 아픈 사람들 저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감기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라. 네, 병이 똑같아. 감기가 예를 들어 심해지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가서 약 처방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정신과 가는 거 되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감기가 약하게 들면 왜 우리가 살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우울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인식 속에서 내가 지금 막 정신적으로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아니야 나는 견딜 수 있어.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도 만든 게 내가 자꾸 이런 그런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를 써야만 내가 건강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런 팟캐스트도 너무 저는 이제 감사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젊으면 젊을수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정말 최측근에 또 정말 친한 지인 2명이 제 나이 또래는 이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지금 더 스스로를 챙겨야 할 때다. 예. 그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하고 진짜 멋이 중헌디를 봤을 때는 당신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 뭐가 됐던 간에 저는 이번에 그걸 좀 뼈저리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번아웃이 한 5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 보면 이거 호프에서 창업도 하고 했는데 번아웃이었다고 번아웃 상태에서 창업한 거야? 저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번아웃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퍼포먼스의 한 절반도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한 21년도, 20년도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지금 제가 리서처로서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또 이제 그냥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한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A4는 초창기 창업했을 때 그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생산성, 그때는 정말로 미친놈처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고 그거에 어떤 내가 에너지를 계속 발산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발산할 에너지가 그때에 비해서는 한 반토막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좀 해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에너지의 절대값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저는 뭔가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알렉스 뉴는 같은 경우도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면서 또 에너지가 채워졌는데 그러니까 휴식에서 나오는 것 같진 않다.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해서 그냥 누워 있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자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맨날 9to6 출퇴근하는 거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냥 누워서 쉬어볼까 하면 더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안 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산할 때 채워지는 에너지가 더 크다. 저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너무 재밌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저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게끔 하는 일인 게 루틴한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저는 퍼플러스 창업하고 되도록이면 저 연차도 안 쓰려고 했고 재택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 대표인데 없으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최대한 루틴하게 회사 출근해서 퇴근하는 삶을 거의 이제 3년 동안 살았는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평일에도 갑자기 뭐 양재 와가지고 팟캐스트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새로운 세일즈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됐잖아요 삶에서.
그 변수가 되는 게 또 새로운 에너지를 또 주입시키는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전 한국에서 수많은 2030 세대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즈니스랑 연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본인이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루틴한 삶을 깨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극복되는 거는. 그래서 그게 뭐 취미가 됐든지 아니면 그게 뭐 이런 팟캐스트가 됐든지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이 됐든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드는 일이 됐든지 그냥 본인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루틴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그래도 에너지가 좀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또 그 9to6의 루틴한 일들을 떠받들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뭔가, 그래서 한국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주영님이 공유해 주셨던 트위터 글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인들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을 위해서 달려야 되고 그 이후에는 취업해야 되고 그 이후에 뭐 효도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런 되게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 변수를 만들어라. 정말로 일탈도 해보고, 일탈이라는 게 뭐 마약해라 이런 게 아니라 꼭 그런 게 일탈이 아니잖아요. 일탈이라는 건 본인의 어떤 그 삶의 방향에서 좀 틀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변수를 좀 주다 보면 그 변수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본인이 원래 가려던 그 길을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페이스를 하는 게 호플러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돼요. 여기서 에너지를 또 얻어서 호플러스에 좀 더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도 준비하면서 또 그 에너지를 또 이 팟캐스트에 쓰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루틴한 삶을 살고 너무 그 계획적인 삶을 살고 너무 거기서 스스로를 너무 올가매고 너무 전형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너무 부지런한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 삶을 좀 깨고 뭐 러닝도 해보고, 뭐 데이팅도 해보고, 뭐 IMAX 가가지고 오디세이도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평론도 한번 써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변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메타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5년 근속을 하면 한 달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거 공유하면서 That's actually called August in Europe. 어차피 유럽 사람들은 8월 매년 쉰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게 괜히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수백 년, 수천 년간 이어온 조상의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막 산업의 역군 얘기하면서 이게 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중용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중용을 지키지 않았던, 뭐 일에 매몰되어 있던, 저는 뭐 저희 결혼하기 전에 막 미친 듯이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저는 그런 추억들이 다 되돌아보면 되게 소중했던 제 인생의 한 조각조각을 이제 만들었던 중요한 그런 조각들이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몸이 경고로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이 불균형을 계속 그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는 고장 난다. 저는 그 불균형에 대한 어떤 그 워닝 사인을 이제 어떤 육아라는 어떤 명목으로 되게 무시를 해왔던 것 같고, 또 그 이면에는 되게 에고가 컸던 것 같아요. 나는 번아웃은 그냥 뭐 어린 사람들이 좀 피곤하면 저 번아웃 왔어요, 이렇게만 되게 가부장적으로 생각했던 저 자신이 되게 좀 미련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스스로 그런 진단이나 체크를 자주 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충동이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어떤 충동이요? 밍포인 충동? 로보? 스트래티지? 네, 그거를 풀매수를 한다든가 막 쓸데없는 충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갑자기 있다가 뭐 샀어요? 안 샀다고 갑자기 어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카페 가서 글을 쓰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1시간? 근데 이런 그냥 작은 충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일단 부럽고,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용기와 또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만 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지난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지지난번이었나요? 구지라는 표현을 스티브님이 써주셨는데, 저는 구지의 미학을 지난 일주일 동안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저도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굳이 차를 안 끌고 나가는데 나만의 그 공간에서 내 차 안에서 노래도 듣고 막 노래도 하고 통화도 하고 아니면은 평소에 이제 다 마켓컬리나 쿠팡을 통해 시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마트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싶은 거야. 맞아요. 되게 좋아요. 그 경험이 너무나 맞아요. 소중했고 그리고 또 막 아울렛 가서 옷을 산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또 평일에 옷을 사러 가니까 거기 계신 분이 이제 본인도 막 신나가지고 왜냐면 저는 막 패션 감각이 나는 까먹은 거야 내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왜냐면 셔츠 아니면은 레이어즈로 티셔츠 아니면은 뭐 운동복 이거밖에 안 입으니까. 근데 이런 약간 죽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굳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큰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그게 다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잖아요. 오. 옷을 오.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고르는 것도 사실 창의적인 거야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제가 맞아요. 어디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진 않는데 제가 옛날에는 집에서 혼자서 그 비트 만들고 이런 거를 진짜 오. 엄청 많이 했어요. 혼자서.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해가 져 있어요. 오. 진짜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이렇게 메모리가 집중만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여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질감을 더 좋게 만들지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모든 생각과 고민이 사라져. 약간 운동을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 플로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그게 설사 세계에 그거를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누구는 운동이 될 거고 뭐 누구는 그게 뭐 영화를 보고 나의 느낀 점을 쓰는 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 기타를 치는 거고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정을 즐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 진짜 일레아가 진짜 얘기한 거 그러네. 똑같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번 주에 텔레그램 채널 개설하고 나서 이게 정말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 채널을 만들고 사람들이 내가 쓴 글과 나의 생각을 들어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몇 명이 보고 뭐 좋아요 누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걸 지금 느꼈는데 이거 한번 글로 써볼까? 이거의 원동력이 지금 되는 거예요. 나의 채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그런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모르겠는데 뭐 행복 레시피가 됐던 나의 번아웃을 좀 극복시킬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됐던 구지의 미학이 됐던 간에 그런 행위를 좀 많이 최대한 찾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2030 세대들은 그 일리아도 얘기했지만 되게 헝그리한 민족이자 헝그리한 마켓이고 나라인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빨리 성장하고 그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드라이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빨리 식어버리고 빨리 좌절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는 그런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스스로를 다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플러스 한국 사람들은 그 집착이 심한 게 효율회 집착이 좀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뭔가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갓생 살아야지. 이게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을 엄청 더 갉아먹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그거를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자랑하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네. 저 이거 한마디 할게요. 제가 아기가 생기고 나서 인스타에 육아 인플루언서들이 겁나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뭔지 알아? 막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막 엄청 해. 그 다음에 또 막 뭐 분유도 좀 만들 다음에 근데 보니까 애는 안 봐. 아저씨들이 애는 안 봐. 근데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일은 막 엄청 또 열심히 자기 막 모니터 보는 그런 영상도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찍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주입이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다 연출된 가짜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다라고 봐요. 그 욕망은 똑같은 거죠. 기저에는 내가 저렇게 보이고 싶고 갓생을 산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어찌 보면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랑 정반대일 수도 있다. 맞아요. 갓생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갓생을 살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없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맞아. 쓰면 더 생겨. 맞아. 에너지는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대한 이거를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스스로가 규정하고 이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거야라고만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에너지들이 더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주영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비트 만드는 게 사실 에너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완전 쓸데없는 짓거리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생겨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5시 반에 러닝하면 심혈관질환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옛날에 그 연구가 있더라고. 그 젊은 그 부자들이 아침부터 러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러닝하고 이러면 활성산소 더 많이 생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지들끼리 막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러닝하고 막 씻고 막 무슨 뭐 입에다가 뭐 물고 막 무슨 뭐 갓생 루틴 막 있잖아요. 그 흑인 나와가지고 막 하는 잭돌씨처럼 뭐 새벽부터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불교 승려랑 같이 이렇게 막 명상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쓸데 없다니까. 그게 뭐 갓생이야. 그거 완전 그냥 쓸데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주말에도 막 무슨 자기 개발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뭐 비트를 찍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내 커리어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 제 삶이 되게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삶에서 제가 뭐 시간을 쏟은 일들이 막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될 거야라고 하고서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뭐 신발 파는 것도 솔직히 내가 지금 신발 판 거를 내 커리어에 쓸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신발 그 파는 매장에서 꽤 뭐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러면서 말빨을 되게 많이 늘렸거든요.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지금 세일즈한테 도움 되잖아요. 그래서 전 옛날에 그 유학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간증을 했어. 또 목사님 하니까 또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발작하시는데 저는 그 매주 일요일마다 그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저는 강제로 시켜서 했거든요. 저는 그거 덕분에 말빨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는 간증을 뭐 그때 뭐 하버드 가려고 했겠냐고 뭐 지금 뭐 세일즈 할 거 생각하고 간증했겠어. 그냥 했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 모든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경험을 하는 이상. 이게 진짜 개 맞는 말인 게 사실 제가 이런 비트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롤링스톤즈의 최고 명반 앨범 막 500선 이런 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 책을 사서 CD를 막 거기 있는 거 1위부터 막 100위까지 다 사가지고 다 들었어요. 와. 그것도 해보고 막 영화도 진짜 어렸을 때 막 한 3-4편씩 하루에 그래가지고 저 영화 본 게 막 수천 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왓챠에 옛날에 그 평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몇천 편이 있었어요. 제가 그 평점도 매겼어요? 네. 와. 그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막 맨날 기타도 쳐보고 막 그거 녹음해보고 막 노래하는 거 녹음해보고 막 비트도 만들어가지고 그 믹싱 마스터링도 혼자서 다 해보고 막 이런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마이크인지 알게 되는 지경인 거야. 이게 왜 중요한 마이크인지. 이 마이크는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을 녹음할 때 썼던 존나 명기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런 게 방송사에서 쓰이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카메라들이 캠코더고 풀프레임인지 아닌지 알게 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쓸데없는 지식이 됐는데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다 되돌아와서 맞아. 약간 뼈대가 된 거야. 내가 하는 이 행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단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된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경우에도 요리는 레시피라는 게 있지만은 그 레시피처럼 완벽하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닭도리탕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망했는데 내가 다시 해가지고 맛있어졌어. 그래서 이 완전함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게 저는 요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피자를 만들 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 화덕 피자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안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타 들어가면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넣었을 때 이거를 내가 얼마나 넣을지 언제 돌릴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인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자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났는데 몇 주 전에 주영님이랑 같이 카페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그 저기 포스트 말론의 네. 제목이 뭐였죠? Sunflower. Sunflower. 네. 네, 딱 들어가면 이제 도입부에 에에에 이러면서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노래니까 알려진 노래고서 좋은 노래 나왔는데 갑자기 주영님 표정이 너무 일그러더니 나 이 노래 존나 싫어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피자 구웠던 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약간 CIA가 사람들 어디 방구석에 가둬놓고 똑같은 노래 이렇게 계속 반복 재생시켜놓고 고문하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아니 40도가 넘는 진짜 호주에 진짜 40도가 넘어요. 40도가 넘는 그 날씨에 그 더운 주방에 그 튀김기 앞에서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15분에 한 번씩 나와. 와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 안 생겨? 생기네. 당연히. 저는 이 맥락을 모르니까 난 되게 좋은 노래가 나와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아니, 분노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 뭐라 해야 돼 그냥 아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에피소드가 무슨 얘기였냐면 이웃들한테 뭐 스몰 토크 얘기하는 날이었어. 근데 그때 주영님도 내가 저 새끼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포스트 말론 나오면 존나 싫어 막 이러고 근데 다 이제 일화가 있었다. 피자하고 얽힌 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이건 뭐 취미도 아니고 저는 되게 멋있는 일을 해오셨네요 주영님이.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나 진짜 피자 가게 할까?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상미나 뭐 이런 그 본인의 취미로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고 이거 알게 되고 이게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나중에 일이나 어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 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그건 쓸모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쓸모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에너지를 준다니까. 아까 비트 만들면서 뭐 했던 그 과정 자체가 그게 아무 지금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나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육아나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걸 만들수록 그 시간에 이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짧지만 최대한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게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몰랐었고 오히려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에너지를 써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선 굳이 내 일과 내 생산성과 관련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하여금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무조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다 너무 가치 있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제가 똥을 지릴 뻔한 일이라도 진짜로 그거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경험이고.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야? 똥을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맥락을 좀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네. 내가 장염에 걸려서 뭐 설사를 하고 꼭 하려고 저럴 같은데 때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뭐 어디서 인터뷰를 하는데 좀 내 장염에 걸려서 지릴 뻔했다. 네, 지릴 뻔했다. 굳이 나는 이 라이브 업데이트를 듣고 싶지 않은데. 예, 근데 재밌긴 해. 예, 그런 걸 이제 참고 이제 감내하고 인터뷰를 뜨고 끝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 되게 농밀하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라는 되게 유니크한 크리처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 모든 인간들은 다 개개인들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획일화되는 게 너무 집중하는데 획일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냥 다 다른 삶인데 어떻게 획일화가 돼? 네. 그러니까 공장처럼 찍어내려고 그래. 근데 다 다르잖아요. 다른 시에서 맞아. 다른 장소에서 그치. 태어나고 다른 부모에 의해서 자라났는데 왜 다 획일화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MBTI랑 사주를 존나 싫어해요. 그거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거.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재밌긴 자꾸 해. 그러니까 그 재미로 봐야 되는데 그치, 그치. 자꾸 그걸 존나 맞아, 진지하게 맞아. 접근하면서 맞아. 막 사람을 빡싸게 가두려고 하는 게 맞아. 너무 싫은 거야. 사주는 또 통계잖아요. 뭔 그쵸, 그쵸. 통계야 그게? 리터럴리 아니야 사주의 기원 자체가 통계야. 통계 옛날 빅데이터를 가지고 몇 아. 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모아서 그거를 그게 상담을 해주는 그게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이것도 한번 또 모셔야겠네. 저 사주 선생님. 명리학자? 명리학자 한번 모셔야겠네. 명리학자 불러보자 우리가. 그 코인 사주 좀 물어봅시다. 우리 삶의 좀 사주 좀 물어보고. 그거는 명리학자가 아니어도 다 알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네. 슬슬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똥 지릴 뻔한 이야기. 마무리가 똥을 지리는 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 저는 그 아까 이제 번아웃 회복하는 거 있어서 그 되게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최근에 회사에서 저한테
케어 패키지 같은 걸 보내줬어요. 힘내라고. 레일즈로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를 챙기는 약간 셀프 케어 패키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면은 되게 몸이 프레시가 되고 그리고 수액 맞으면 힘이 빡 나요. 그래요? 수액 비타민을 맞으면. 그래서 멜라토닌이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잠들거든요. 한 10시간 잘 수 있어요. 멜라토닌 먹고. 그러면은 아내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운동하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먹고 먹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다음에 이제 수액 비타민 맞고 그러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간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갑니다. 딱 그런 세트 그거를 스스로의 그런 셀프 케어 패키지를 한번 만드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모두. 네. 여튼 오늘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화는 우리가 좀 재밌게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공개는 못하겠고 나도 모르겠는데 뭔지? 얘기했는데 이분 지금 까먹었어. 추가여서 제가 네 그러면은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